선택? 선택은 내가 해야지, 김동민.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내 아버지랑 같이 죄를 고백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해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건지. 혜인의 당돌한 대답에 김동민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혜인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야! 혜인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려 간신히 공격을 피했습니다. 쇠파이프가 혜인이 서 있던 자리에 낡은 나무 상자를 내리치며 쩍하는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국 혜인은 창고 구석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죠. 김동민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목을 향해 쇠파이프를 치켜들었습니다. 혜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선호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혜인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해화동 로터리에서 성균관 대학교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엔 흔했던 골목들을 만날 수 있죠. 바로 그 낡은 기와 담벼락들이 미로처럼 얽힌 곳, 명륜동의 한 구석에 자리한 2층짜리 양옥집. 명륜 하숙이라는 낡은 간판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곳.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하숙집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지방에서 올라와 저마다의 꿈을 꾸는 청춘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퀴퀴한 책 냄새와 하숙집 아주머니가 끓여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띠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숙생들 모두가 명륜동의 천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숙집 주인의 딸 정혜인입니다. 저녁 6시,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인 마루를 둔 거실에 하숙생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곧이어 부엌에서 하얀 앞치마를 두른 혜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들을 들고 나타납니다. 23, 긴 생머리에 맑고 커다란 눈, 화장기 없는 얼굴에 번지는 수줍은 미소는 팍팍한 하숙 생활에 지친 청춘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우 씨, 오늘 공부는 잘 되셨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오늘은 고기 반찬 많이 드세요. 혜인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이선우의 밥그릇 위로 제육볶음을 듬뿍 올려줍니다. 이선우는 까무잡잡한 얼굴에 고집스러운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죠. 가난한 형편 탓에 늘 주눅 들어 있었지만 혜인의 다정함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무장해제되곤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혜인 씨, 다른 사람들도 먹어야죠. 괜찮아요. 선우 씨는 머리를 많이 쓰시잖아요. 든든하게 드셔야죠. 그 모습을 옆에서 삐딱하게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명품 티셔츠에 번쩍이는 시계를 찬 누가 봐도 부잣집 아들인 김동민이었죠. 그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깨작거리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이야, 우리 천사님은 편애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머리 많이 쓰는데 밤새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 고민하느라 잠도 못 잤다고. 얄미운 농담에도 혜인은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칩니다. 동민 씨는 밖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잖아요. 이건 동민 씨 드세요. 혜인은 동민의 그릇에 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살포시 놓아줍니다. 그 능숙하고 공평해 보이는 다정함에 김동민은 역시 정혜인이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듯 혜인은 모든 하숙생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뒤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는 혜인의 등 뒤로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그녀는 딸의 뒷모습을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혜인아,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러다 너만 다쳐. 엄마 무슨 소리야. 다치는 건 내가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지. 혜인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혜인은 외면한 채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명륜동의 천사는 조용히 다른 얼굴로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은 낡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수수했던 얼굴 위로 능숙하게 색조 화장을 하고 붉은 립스틱을 꼼꼼히 발랐죠.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순진한 하숙집 딸은 없었습니다. 욕망으로 반짝이는 눈을 가진 위험하고 매혹적인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죠. 혜인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하숙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휘황찬란한 불빛이 가득한 강남의 한 고급 BAR. 안으로 들어서자 김동민이 이미 자리를 잡고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여기야. 우리 아기새. 오빠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네. 혜인은 낮과는 전혀 다른 교태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빠, 동민 씨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좋아요. 여기서는 오빠라고 불러줄게요. 혜인의 애교에 김동민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혜인의 손을 잡으며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건넸습니다. 자, 이거 어머니 병원비에 보탰어. 대신 이번 주말에 나랑 드라이브 가는 거다. 고마워요, 오빠. 오빠밖에 없어, 정말. 혜인은 돈 봉투를 핸드백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김동민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돈으로 이선우에게 선물할 비싼 법학 전공 서적과 그의 낡은 독서실 책상을 바꿔줄 생각뿐이었죠. 한 남자를 유혹해 얻은 돈으로 다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서 혜인은 이 지긋지긋한 명륜동 하숙집을 떠날 그날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쌓고 있는 이 관계가 사실은 과거의 끔찍한 비밀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명륜 하숙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의 마음속은 어젯밤 강남의 화려한 불빛과 손에 쥔 돈 봉투의 서늘한 감촉으로 복잡했죠. 그녀는 그 돈을 가지고 곧장 종로의 대형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법학 서적 코너,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두꺼운 원서들이 꽂힌 책장 앞에서 혜인은 망설임 없이 책 몇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책 한 권 값이 자신의 낡은 구두 몇 켤레 값은 좋게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까운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이선우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혜인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선우를 마당에서 기다렸습니다. 낡은 가방을 어깨에 맨 그의 지친 얼굴을 보자 혜인은 준비해둔 가장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선우 씨, 잠깐만요. 드릴 게 있어요. 혜인이 내민 두꺼운 책들을 본 이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며칠 전 서점에서 그저 만지작거리기만 하다가 가격표를 보고는
씁쓸하게 내려놓았던 바로 그 책들이었습니다. 혜인 씨, 이게 어떻게, 이건 너무 비싼 책인데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선우는 단호하게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이런 값비싼 호의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혜인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다음 대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혜인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 씨, 이건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우 씨의 꿈에 대한 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중에 꼭 훌륭한 법조인이 되셔서 저처럼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제발 제 성의를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상대를 위하는 듯한 태도. 이선우는 결국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혜인의 진심 어린 눈망울 앞에서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거운 책만큼이나 무거운 마음의 빚을 진 채 간신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혜인은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선우는 자신에게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하숙생들이 모두 외출하고 없는 한적한 시간, 이선우는 마당 평상에 앉아 혜인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혜인의 어머니는 볕에 고추를 말리며 무심한 척했지만 이선우의 질문에 점차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오래됐나 봐요. 혹시 제가 오기 전에, 아주 예전에 여기서 무슨 일 같은 건 없었나요? 예를 들면 하숙생이 갑자기 사라졌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요. 캉. 혜인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쇠절구가 평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선우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야. 학생은 공부나 할 것이지 왜 남의 집 과거사를 캐묻고 다녀.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혜인의 어머니는 허둥지둥 떨어진 절구를 주워들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선우는 그 뒷모습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이 집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2층 창문 커튼 뒤에서 정혜인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적인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이끌어낸 이선우의 의미심장한 질문. 혜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순수한 고시생. 자신이 이선우에게 씌워놓았던 그 프레임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도대체 왜 그런 걸 물어본 거지? 그냥 고시생이 아니었나? 그날 밤 혜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이선우의 방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 혜인은 갈증을 핑계로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살짝 열린 이선우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혜인은 고양이처럼 다가가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이선우는 그녀가 선물한 법학책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낡은 신문 스크랩 여러 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그의 옆모습은 혜인이 알던 순박한 고시생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건의 실마리를 쫓는 사냥개처럼 집요하고 냉철한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죠. 혜인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선우, 저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자신이 공들여 길들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냥개가 사실은 자신의 목덜미를 노리는 늑대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혜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선우의 방을 엿본 그날 밤 이후 정혜인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명륜동의 천사라는 가면 뒤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녀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죠. 이제 이선우의 모든 행동, 모든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거대한 의문부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어쩌면 자신과 어머니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러 온 적일지도 모르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혜인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그를 밀어내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죠.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헌신적인 천사의 얼굴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사의 혀를 핥으면서도 미소를 지어야 하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탐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우 씨, 공부만 너무 하지 말고 가끔은 바람도 쐬어야죠. 이번 주말에 제가 맛있는 도시락 싸갈 테니 같이 북악산에 가지 않을래요? 혜인은 일부러 더 밝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선우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이선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혜인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혜인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과 자신의 임무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주말, 두 사람은 나란히 북악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혜인은 밤새 준비한 도시락을 펼쳐놓고 마치 정말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이선우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준비해둔 질문을 던졌죠. 선우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가족들은 다 고향에 계시고요? 아, 저는 그냥 평범한 시골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지낸 지 꽤 됐어요. 이선우는 먼 산을 바라보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혹시 형제는 없으세요? 선우 씨를 쏙 빼닮은 형이나 동생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이선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혜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외아들입니다. 저를 닮은 사람은 없어요. 그의 짧은 대답 속에서 혜인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형제라는 단어에 분명히 반응했어. 혜인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하숙집으로 돌아온 혜인은 곧장 김동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오빠, 부탁 하나만 들어줘. 사람 하나만 알아봐줘. 이름은 이선우. 우리 하숙집에 사는 고시생인데 출신이나 가족관계, 과거 행적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알아봐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뭐, 그 자식은 갑자기 왜? 너 설마 그 거지 같은 놈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지? 김동민의 질투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혜인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대신 이번 주에 오빠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하나 들어줄게. 뭐든지라는 말에 김동민의 목소리가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혜인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남자를 의심하기 위해 다른 남자를 이용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혜인은 이선우의 방을 청소해 주겠다는 핑계로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선우가 독서실에 간 틈을 노린 것이었죠.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그가 숨겨둔 낡은 신문 스크랩과 사진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혜인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의 책상 서랍부터 낡은 옷장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단출했습니다. 마치 언제든 짐을 싸서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불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죠. 혜인이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낡은 법학 개론서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책들과는 달리 유독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책이었습니다. 혜인은 홀린 듯 책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두꺼운 종이 뒤에 칼집을 내어 만든 비밀 공간 안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신문 스크랩 한 조각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신문 기사의 제목은 혜인의 눈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999년 명륜동 하숙집 대학생 실종 사건, 결국 미제 종결. 그리고 그 옆에 흑백 사진.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금의 이선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혜인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호, 선우. 형제, 선호. 혜인은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한 조각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어릴 적 엄마가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부짖던 그 이름. 선우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 속에서 혜인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이선우. 그는 실종된 대학생의 사건을 쫓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몇 년 전 이 집에서 사라진 자신의 형 이선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를 자신의 어머니가 쥐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랑과 의심의 경계를 넘어 이제 혜인은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선우가 사라진 형, 이선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혜인의 세상은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계획과 감정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죠.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배신감과 공포로 변질되었고 신분 상승이라는 욕망은 생존이라는 절박함 앞에 무력해졌습니다. 이제 혜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혜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 봐왔던 그 얼굴에서 이제는 낯선 비밀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한가엾은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뒤에 어쩌면 끔찍한 진실을 숨긴 범죄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혜인은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뒤척이는 소리, 혼자 부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이선우와 마주칠 때마다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혜인은 그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낡은 하숙집 창문이 세차게 흔들렸죠. 혜인은 잠결에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소리는 바로 옆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어머니는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꼬대처럼 애원하듯 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선호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혜인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선우의 형, 이선우의 이름이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벌컥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선우가 누구야? 몇 년 전에 우리 하숙집에서 사라졌다는 그 사람, 맞지? 엄마가 뭘 알고 있는지 전부 다 말해. 혜인의 날카로운 추궁에 어머니는 경기를 일으키듯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이선우 씨가 다 알고 있어. 아니, 그 사람 형이래. 형을 찾으러 우리 집에 들어온 거라고.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사람 우리 하숙집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혜인의 절규에 어머니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몇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1999년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명륜하숙에는 유난히 밝고 성실했던 청년 이선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형편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하숙집 식구들을 살뜰히 챙겼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혜인을 친동생처럼 예뻐해 주었죠. 그 애는 참 좋은 아이였어. 내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 세상을 등지고 내가 너 하나 데리고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때 선호가 옆에서 참 많이 도와줬지. 무너진 담벼락도 고쳐주고 쌀이 떨어지면 자기 용돈 털어서 사다 주기도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량했던 이선호가 어느 날부터인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하숙집에는 돈 많은 집안의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와 어울리면서부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하더니 점점 액수가 커졌어. 내가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애가 내 손을 붙잡고 울면서 빌더구나. 사채를 썼는데 갚지 못하면 죽는다고.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던 금반지를 팔아 이선호의 빚을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선호는 며칠 뒤 더 큰 돈을 요구하며 어머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정상이 아니었어. 도박에 미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았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경찰에 풀어버리겠다고 하더구나. 이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니? 무슨 일? 혜인이 다그쳐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방문 앞에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의 이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를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으로 혜인의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이 당신을 협박했다고요? 거짓말. 우리 형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선우의 외침과 함께 혜인의 어머니는 실신하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혜인은 쓰러진 어머니와 분노에 찬 이선우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드디어 봉인에서 풀려나 현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륜하숙의 진짜 비밀은 이제 막 그 끔찍한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선우의 절규와 함께 어머니가 쓰러지던 그 순간 명륜하숙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혜인은 본능적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부축하며 이선우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사랑을 속삭이던 입술에서 이제는 증오와 경멸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선우는 충격으로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형을 모함하고 있어. 우리 형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들이 우리 형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당신 형이 도박에 미쳐서 우리 엄마 돈 뜯어내려다 벌어진 일이잖아. 당신 눈으로 직접 봤어?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엄마를 범죄자 취급해. 두 사람의 고성은 빗소리를 뚫고 낡은 하숙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란에 잠에서 깬 김동민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혜인의 편에 서서 이선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뭔데 새벽부터 남의 집에서 소리를 질러. 너 우리 혜인이한테 무슨 짓 했어? 비켜.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이선우가 김동민을 거칠게 밀치자 세 사람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혜인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김동민을 말리며 이선우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혜인의 차가운 말에 이선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형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으로 혜인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결국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륜하숙의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선우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혜인은 밤새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숙생들의 아침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우가 떠난 후 혜인에게는 김동민만이 남았습니다. 김동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인의 곁을 맴돌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혜인아, 그 자식은 잊어버려. 내가 있잖아. 내가 너랑 어머님 다 지켜줄게. 우리 그냥 다 정리하고 나랑 같이 떠나자. 이런 누추한 곳 말고 좋은 데 가서 살자. 김동민의 달콤한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하숙집과 끔찍한 비밀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혜인은 선뜻 그의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선우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눈빛, 그 안에 담긴 확신에 찬 분노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혜인은 김동민에게 부탁했던 이선우의 뒷조사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이선우와 그의 형, 이선우에 대한 간단한 신상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서 혜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선우의 마지막 행적. 그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놀랍게도 당시 명륜하숙에 함께 살고 있던 부잣집 아들, 바로 김동민의 아버지였습니다. 순간 혜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우가 도박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 돈 많은 집 망나니 아들. 어머니가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그 이름. 그리고 이선우의 실종 직후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람. 모든 화살표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옆에서 구원자인 척 미소 짓고 있는 남자, 김동민. 혜인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선호를 도박의 길로 이끌고 어쩌면 그의 실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김동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김동민 집안의 돈과 권력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이선호를 협박범으로 몰았던 것은 진실을 덮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보니 김동민이 이 하숙집에 들어와 살았던 것도 혜인에게 접근했던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혜인을 자신의 곁에 둠으로써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혜인은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걸려든 나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기만이었고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손길은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였습니다. 그날 밤 혜인은 김동민의 저녁 식사에 몰래 수면제를 탔습니다. 김동민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혜인은 그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선호가 쓴 것이었습니다. 김동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동민아, 이건 아니야. 우리 그만하자.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더 이상 못하겠다.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열쇠는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증거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버지 세대부터 얽히고 설킨 돈과 배신,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진 끔찍한 비극의 연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극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파국의 서막이 올랐고 혜인은 이제 도망자가 아닌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동민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리는 방 안에서 혜인은 이선호가 남긴 편지를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열쇠 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이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열고 얽히고 설킨 비극의 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아니, 지금 이 편지 한 장만으로는 안 돼. 김동민의 아버지는 돈과 권력으로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야. 증거가 더 필요해. 이선호가 말한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증거. 혜인은 김동민이 깨어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와 열쇠를 자신의 옷 깊숙이 숨기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실신한 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혜인은 방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혜인은 어머니 앞에 이선호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편지를 본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말해줘. 이선호 씨는 도박꾼이 아니었지? 우리 아빠 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니지? 김동민 아버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전부 다. 혜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어머니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끔찍한 진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혜인의 아버지가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김동민의 아버지, 당시 사채업과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던 김 회장은 혜인 아버지의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혜인의 아버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 회장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그의 비밀 장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관계 로비 내역과 불법 자금 흐름이 빼곡히 적힌 김 회장의 모든 것이 담긴 장부였죠. 내 아빠는 그걸로 김 회장을 되레 협박하려 했어. 우리 가족만은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 인간은 악마였지. 며칠 뒤 내 아빠는 공사장에서 실족사로 위장된 채 발견됐어.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당시 혜인 아버지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를 친형처럼 따랐던 청년 이선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선호는 혜인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기 아들 동민이를 시켜서 선호를 막으려고 했어. 도박에 끌어들여 폐인으로 만들고 신용을 잃게 하려고. 하지만 선호는 강한 아이였지. 오히려 그들의 비리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던 거야. 그게 바로 그 애가 실종되던 날 밤이었어.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동민이 이선호를 하숙집 뒤뜰의 낡은 창고로 불러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너무 무서워서 어린 혜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듣지 못한 척 숨죽이고 있어야만 했다고. 김 회장은 그 대가로 혜인 모녀가 평생 먹고 살 돈을 쥐어주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이선호가 도박빚 때문에 야반도주한 것처럼 꿈이라는 지시와 함께 말이죠. 모든 것을 들은 혜인은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슬픔 대신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선호 씨가 숨긴 증거 어디 있는지 알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창밖, 뒤뜰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선호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그랬어. 가장 어두운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이라고. 자기가 아끼던 책들을 저 창고 낡은 장롱 위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었지. 아마 그 안에 있을 게다. 혜인은 곧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지 않은 듯 삐걱거리는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낡은 장롱 위를 더듬자 먼지 쌓인 책 더미 속에서 딱딱한 철제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자물쇠로 잠겨 있는 상자.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선호의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돌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회계 장부 한 권과 작은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는 바로 김 회장의 비밀 장부 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혜인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낼 결정적 증거라는 것을. 혜인이 장부와 테이프를 품에 안고 창고를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거 내려놓는 게 좋을 거야, 혜인아. 혜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창고 문 앞에는 어느새 잠에서 깬 김동민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녹이 쓴 낡은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퀴퀴한 먼지와 핏빛 녹이 쓴 쇠 파이프, 그리고 김동민의 뒤틀린 미소. 낡은 창고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혜인은 본능적으로 증거물이 든 철제 상자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렇게 순순히 넘겨줄 줄 알았어? 오랫동안 이 비밀을 지키려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너 같은 계집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순 없지. 김동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고 부드러운 위선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망과 초조함에 사로잡힌 본색을 드러낸 짐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쇠 파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혜인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혜인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그거 나한테 넘기고 오늘 일은 못 본 걸로 해. 그럼 약속대로 너랑 어머님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줄게.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저 창고 구석에 묻힌 이선호 그 새끼처럼 되는 거야. 선택해. 그의 협박에 혜인은 오히려 피식 웃었습니다. 공포를 넘어선 분노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죠. 선택? 선택은 내가 해야지, 김동민.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내 아버지랑 같이 죄를 고백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해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건지. 혜인의 당돌한 대답에 김동민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혜인을 향해 쇠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야! 혜인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려 간신히 공격을 피했습니다. 쇠 파이프가 혜인이 서 있던 자리에 낡은 나무 상자를 내리치며 쩍하는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냈습니다. 혜인은 바닥을 뒹굴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창고 안은 좁고 온갖 낡은 가구와 잡동사니들로 가득했습니다. 혜인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김동민에게 집어 던지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낡은 냄비, 깨진 화분, 먼지 쌓인 책 더미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혜인은 창고 구석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죠. 김동민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목을 향해 쇠 파이프를 치켜들었습니다. 혜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선호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이 악마 같은 놈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혜인의 어머니가 식칼을 든 채 비틀거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두려움 속에 숨어 살던 연약하기만 했던 그녀의 눈에는 딸을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김동민의 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김동민이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혜인은 품에 안고 있던 철제 상자로 김동민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동민은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의 손에서 쇠 파이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혜인과 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김동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문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선우였습니다. 그는 하숙집을 떠난 후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창고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듣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음을 깨닫고 달려온 것이었죠. 그는 쓰러진 김동민과 식칼을 든 혜인의 어머니, 그리고
철제 상자를 끌어안고 있는 혜인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혜인은 이선우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철제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기 당신 형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 들어있어요. 우리 아빠와 당신 형의 억울함을 이걸로 풀어주세요. 이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혜인에 대한 원망 대신 깊은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혜인과 그녀의 옆에 선 어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오해를 넘어선 진실을 향한 연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명륜 하숙 골목은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동민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혜인이 넘긴 증거물들은 김 회장의 제국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로 압수되었습니다. 심판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십수년간 이어진 비극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길고 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혜인과 어머니 그리고 이선우에게는 죄와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마주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소동이 있고 나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무심한 듯 계절을 바꾸어 놓았고 명륜 하숙의 낡은 담벼락에도 가을의 끝자락을 알리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죠.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혜인이 넘긴 증거들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김 회장의 불법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은 한바탕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거대한 성처럼 보였던 김 회장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는 아들 김동민과 함께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그들의 재판 소식을 전했지만 명륜 하숙의 시간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폭풍 같던 사건 이후 하숙집은 더 이상 하숙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혜인과 어머니 두 사람만이 남은 공간은 텅 빈 만큼 조용했지만 더 이상 음산하거나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두 사람을 짓누르던 비밀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따스한 온기가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죠.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혜인과 어머니는 볕이 잘 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곶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침묵 속에서 서먹하게 일만 했을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간간히 소소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혜인아, 이선우 그 청년은 요즘도 가끔 연락 오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인은 깎던 감을 내려놓고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자기 형 유골, 아버지 산소 옆에 잘 모셨다고. 이제야 형에게 떳떳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야지. 그 착한 청년 하늘에서도 이제 편히 쉬어야지.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딸을 지키기 위해 식칼을 들었던 용기는 과거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속죄와도 같은 것이었죠. 엄마, 이제 그만 엄마 자신을 용서해줘. 엄마 탓 아니야. 그땐 엄마도 어쩔 수 없었잖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잖아. 나는 다 이해해. 혜인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나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고맙고 미안한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낡은 하숙집 마루 위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이 두 모녀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명륜 하숙의 낡은 대문 앞으로 이선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과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던 날카로운 눈빛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을 이겨내고 한 뼘 더 단단해진 부드럽고 성숙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혜인은 그를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당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선우였습니다. 혜인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당신을 속이고 당신 마음에 상처를 줘서. 아니에요. 이선우 씨 덕분에 저도 우리 엄마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우리야말로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원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은 이제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숙집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선우의 질문에 혜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이대로 엄마랑 둘이 살려고요. 아픈 기억이 많은 곳이지만 그래도 우리 삶이 담긴 곳이니까 이제부터 좋은 기억으로 하나씩 채워나가야죠. 마당에는 예쁜 꽃도 심고 낡은 창고는 엄마랑 저만의 작은 작업실로 만들어 볼까 해요. 그녀의 말에 이선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들고 왔던 작은 로즈메리 화분을 혜인에게 건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선물입니다. 좋은 기억을 만들어 줄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평온함, 그리고 막연하지만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기만으로 얼룩졌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낸 후 비로소 새로운 관계의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이선우가 돌아가고 혜인은 그가 주고 간 로즈메리 화분을 마당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기로. 사랑도 행복도 조급하게 붙잡으려 하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기로. 그렇게 명륜 하숙의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모두에게 따스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꽃이 되어 이제 그들의 시간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